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을 이를 비롯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시죠.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어서요.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이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신지 요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판중지법 이외에 한미 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지난 에이펙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내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안정 기조보다는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라 금관 모형이죠. 천마총 모형의 신라 금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핵잠수함 추진 승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또는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라 금관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이었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당연히 중단되는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서 굳이 입법을 통해 중지시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가 견해를 밝히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이 되는 것이고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을 앞서서 했고 역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까지 전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지금도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애초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직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국정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던 민주당. 이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는데요. 배경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렸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 방위라면서 국정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안정법 즉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 법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안정법 추진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령 아침에 여야가 합의해도 점심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에이펙 후속 평가가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 언론에 도배되자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이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 된다며 이 각종 비리 재판과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진행한 흐름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척을 해주며 에이펙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선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 신속 처리와 함께 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특별법 제정보단 합의문 공개가 먼저고 이 한미 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인.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연구개발, 지역 균형 발전 분야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첫 번째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4,200을 돌파해서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11만 원대, SK하이닉스는 62만 원대에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펼쳤는데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4% 오른 4,1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다 11시 50분 4,20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에 4,100을 돌파한 지 2거래일 만에 4,200까지 뚫었습니다. 상승폭은 장 후반까지 커져서 2.8% 오른 4,22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지만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며 6,5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11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62만 원대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7% 오른 11만 1,500원까지, 하이닉스는 11.6% 오른 62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1,000원, 하이닉스는 62만 원으로 마감했는데 종가 역시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두산, 대한전선과 효성, LS 등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은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어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른 906에서 출발해 91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3,800억 원어치 순매수로 1.6% 오른 91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시가총액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3,474조 원을 기록해 코스닥 시장의 7.2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의 5.8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28.2원으로 출발해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28.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이번 주 목요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배용 전 위원장 이번 주에는 나오는 건가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을 사흘 뒤인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조사가 불발됐는데 특검은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이번엔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또 인사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건희 씨를 추가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부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증거 은닉, 증거 인멸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각 종묘 차담의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지 한 달 반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을 하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상태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권 의원 측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두고 양측 공방이 오가다 1시간여 만에 끝났는데요. 오는 21일에 열리는 다음 기일에는 1억 원 공여자인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보석신문에서 이정필 씨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최상병 특검에서도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원 과정에서 재판부가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는 변호인 질문에 유의를 당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 때도 길고 엉뚱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논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등을 물어보며 때로 예 또는 아니오 형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질문에 유의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 때도 길고 엉뚱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변호인들이 단답형 답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부는 오전 증인신문에 앞서서 향후 계획을 알리며 다음 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도 진행 중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조사가 아닌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기소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속 검사였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검토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그건 그분의 생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어제 SNS에 피의자 신문조서 3건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 담당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의 SNS 등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 불응을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났고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민수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목소리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국정안정법이 아니라 이재명 특례법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내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은 돌연 이 법안 추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재판 중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대통령실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혀 대통령실 의중이 당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법제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도 중지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재판중지법 백지화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박유정 대변인으로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내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내란 관련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뒤에 구속심사 일정이 잡힐 듯하고요. 특검은 지난달 30일에 추경호 의원을 소환해서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재판중지법을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좀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 있는 분이 얘기하라고 했는데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죠. 우리 헌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 취지고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런 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이 관련된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한 건 맞고요. 예, 그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박수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스탠스랄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에이펙 정상회의나 한미 관세 협상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외신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잘했다 하는데도 지금 뭐 헐뜯는 논평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만 벌써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권 퇴진 운동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장외에 나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 한 분은 탄핵을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고 국회가 열리면은 뭐 법원장 불러다 놓고 재판 빨리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재판은 중지돼 있고 있습니다만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아니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국정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필요한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국정안정법이죠. 국정안정법 또는 헌법소호법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어요. 주진우 의원께서도 이재명 특례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원인을 먼 곳에서 찾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갑자기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나온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사실 유죄 선고가 나면서 전원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것이고 그 판결문 내용에 곳곳에 성남시 수뇌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설시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중지법의 이름을 국정안정법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국정안정법이라는 말이 너무 역설적으로 좀 안 좋은 워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 누구도 수혜를 받지 않고 누구도 영향을 안 받고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까지 국민들에게 강요하듯이 내놓으니까 저는 여론의 역풍을 받아서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입장도 보면은 당연히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 법리가 명확하다면 왜 재판중지법을 발의도 해놓고 추진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법을 해석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권익과 어떤 권리를 해석할 때는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는 거고요. 권력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할 때는 국민 관점에서 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판이 열렸을 때 만약에 권력자라고 해서 재판이 열려있는 재판조차 멈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현실론을 바탕으로 재판을 일부 정지했는지 몰라도 재판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는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전해드렸지만 헌법에 따라 당연히 멈춰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굳이 입법을 통해 멈춰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전면 백지화하긴 했지만 이 재판중지법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의 대장동 사건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놓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주목한 건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을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 이 대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 반면 야당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과 의결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유동규가 했다는 부분에서 성남시 수뇌부라 하면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전 의원은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에 이름을 적어놨다며 성은 수, 이름은 뇌부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 판결문 해석을 두고 동상이몽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 역할을 언급을 했는데 이 수뇌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여기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판결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좀 전에 앵커가 정확히 읽었잖아요.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그 수뇌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당 대표면은 특정이 되지만 당 지도부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에 명확히
아무리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려는 국힘당이라 하더라도 저는 명확히 당시 성남시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요. 앞서서 국정안정법은 자꾸 저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또 유면받는다고 봐요. 이게 처음 거론된 건 꽤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국힘당이 하도 재판 재개된다 요구하고 하니까 우리 법사위원 중에 제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 한 중순쯤 될 겁니다. 의총장에서. 이걸 마치 대장동 1심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미 이번 1심 재판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꾸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 아니냐. 대장동 개발은 명확합니다. 5,500억 원이 넘는 공공이익을 환수했어요. 그건 대법원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거와 유동규와 김만배 그 일당의 부패 비리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언론풀이를 해왔습니까? 당시 검사들 다 그랬어요. 42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약정했다. 그게 저수지였다. 그런 공격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한 것처럼 이번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규 씨 측으로 봐야 된다고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저는 윤석열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검찰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쫓겨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하나 못 받아낸다고. 왜 못 받아냈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쭉 보면 안 되니까 계엄까지 한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것 같아요. 여전히 우기고 있는 거는 이제 국힘당과 일부 윤 어게인 세력인데 정치검찰이 억지로 조작으로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대선 차기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났다. 이렇게 네. 보고 이번 대장도 2심 재판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이른바 대장동 판결문,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문구도 있고 또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구절도 있어서 이 둘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동상이몽인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무죄가 확실하다면 오늘이라도 재판 재개해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판결문이 719쪽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이제 재판 설명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한민수 의원님은 판결문을 아직 못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거기 중요한 팩트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일단 719쪽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일단 이 대장동 업자들이 공모 절차를 거쳤는데 내정됐다고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만배 일당한테 미리 그 대장동 사업을 맡기기로 하고 공모 절차는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허가의 최종권자인 성남시장이 과연 몰랐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습니다. 형을 더 세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 수뇌부가 주로 결정권자고 여기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이 깎인 것이고요. 네. 특히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 대장동 일당들이 이 공모 절차를 했는데 이 조단위 사업을 이 혼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잖아요. 근데 그 특혜의 배경으로 지적된 게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돕는다는 거를 미리 도왔고요. 도왔던 사실이 인정이 됐고, 도왔다는 사실을 또 정진상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던 사실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재선 때 성남시장의 재선을 도왔던 공로 플러스 앞으로도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인허가를 줬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428억이라는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진상 씨가 관여를 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에게 연락을 해서 428억은 언제든지 니네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정진상 씨가 누굽니까? 성남시의 정책실장이고 모든 결제를 통할하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사무실이 30초 거리에 있어요. 늘 매일 보던 사람이고 모든 보고를 미리 보고받는 사람인데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이걸 모를 수 있는 구조냐, 이런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지금 중단된 가운데 별도로 기소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판결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이렇게 무정쟁 기간이 끝나서 논쟁이 불붙은 듯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외교 슈퍼위크로 가보겠습니다. 외교 슈퍼위크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물을 두고서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습니다.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합의문조차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백지 외교다,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A팩이니까 A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의아할 것 같아요. 외신에서도 뉴욕타임즈를 비롯해가지고 한국이 일본보다 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원칙 있는 협상으로 그 능력으로 이런 성과를 냈으면 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인정한다. 잘한 부분은 잘한다. 저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평가들을 하더군요. 이재명 정부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6개월 이상을 허송세월을 했잖아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때는 그렇게 됐잖아요. 12월 3일 날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 제대로 했습니까?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 출범한 뒤로 협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우리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라고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못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평가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한 부분은 잘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의 협상단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면 합의라는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했나 보죠, 뭐 지금까지. 이면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숨겨집니까? 그리고 팩트시트는 조만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보세요. 네.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국익 앞에는 여야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다. 흔쾌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팩트시트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러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협상 상대방이 국익을 걸고 막 미국과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 상대방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합의문 작성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라고 해서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이 시점에도 현대차는 25%의 고세율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현대차가 지금 냈던 관세는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미국과의 설명이 다른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9,500억 불을 미국이 투자받는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국 언론에 대고 자기들도 팩트시트가 열릴 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미국에 투자하는 돈을 인수분해하듯이 다 나눠서 민주당은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6천억 불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하려면 기업들도 다 환을 바꿔서 달러를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6천억 불이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다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지 이 부분은 쏙 빼고 3,500도 2,000억 불과 1,500불로 네. 또 조선업은 나눴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1,500억 불 중에서는 현금 투자도 있고 보증 투자도 있대요. 근데 현금 투자 비중이 얼마인지 설명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불신을 초래하는 거고요. 농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개방됐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원래 농산물은 그 비관세 장벽이 더 큰 겁니다. 근데 검역 절차를 편하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고 무역 이런 이제 관세 협상이 있으면 통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양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둘이 동시에 서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해요. 그럼 말이 서로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협상 과정에는 그게 다 생략됐고 각자 발표한 게 다르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는 것이고 만약에 팩트시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팩트시트가 확정된 단계라면 지금 국민에게 자세한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명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짧게 협상 설명을 좀 상대방에게 하겠습니다. 받은 칭찬은 왜냐하면 우리가 협상을 못했다는 감정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저도 이제 우리 YTN을 미국 측에서 볼 테니까 우리가 다 잘 됐다고 하면 미국 측에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좀 절제되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 떠나서 그럼 전 세계 외신들은 왜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대통령님 만나서 큰 신세를 졌다고 그분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 드리고 제가 우리 주진 의원이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참다가 합니다. 지난 9월 8일 날 장동혁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렀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잖아요. 별도의 단독 회담은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론 다 나가고 비공개 회동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야당 대표 안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때 제가 구체적 워딩까지 소개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어려움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한 의원님은 그 팩트시트를 보셨어요? 팩트시트를 보시고 뭔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9월 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지금 왜 언제입니까?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관세 협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야당 대표 왼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설명하라는 다 설명을 얘기입니다. 했다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지 야당 대표랑 둘이 있을 때만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설명하죠.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에 얼마나 협상이 어려운지 국익을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인 내용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때 야당 대표로서 협조를 구했어요, 대통령이. 그러고 났으면 그 다음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적어도 그런 좀 상세한 내용을 들었다면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돌아와서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을 하는구나. 정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보다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의 고충을 장동혁 대표도 들었고 그런 만큼 들었죠.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도 이건 알 정쟁의 겁니다. 대상이 속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말씀을 다 하신 알고 거고요.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 당시 9월 달에 있었던 그 협상의 고충을 들었던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요. 실제 이 협상이 나중에 저번처럼 번복되는 거 아닌지 또 구체적인 세부 조건을 묻는 겁니다. 지금 그 현대차 관세 15%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관세 현대차가 냈던 거 전액 다 돌려받는 겁니까? 저번에 협상에서 유예기간 해서 그동안 냈던 거 다시 소급해서 돌려받는 건가요? 기둘려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의원님 말씀은 이제 협상 결과물을 보고 싶다는 것이고 한 의원님 제가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구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럼 그 뒤에 나와가지고 국익에 걸린 문제인데 그게 정책 공세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을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정의선 회장은 그냥 가서 그 얘기 했겠습니까? 현대차가 유리한 조건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주고받은 선물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어떤 말들
것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한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 선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폭발하며 풍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He could just stay there and be king of South Korea, huh? I mean, Donald Trump, the only thing he's missing at this point, a big golden crown. They're literally making him the Burger King. 네, 그럼 그제 한중 정상회담은 어땠을까요? 이 대통령은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시 주석을 위해서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 또 펑리 위한 여사를 위해서는 영양크림과 아이크림 등을 건넸는데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 주석이 미소를 띠며 작은 농담도 건넸습니다. 여성형이죠. 이어서 중국 측에서 선물한 공개가 됐는데요.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도 나왔는데 눈여겨보시죠.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이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한 음악 애호가인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는 나전 7개 장식의 일렉트릭 기타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만찬 당시에 시국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언급을 했고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기억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곽 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동안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만 진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직접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진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에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진술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지금 재판 중간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거라 맥락과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설전 중에 나온 증언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의 증언들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지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속보에 지금 한두 줄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저 재판 과정은 지금 몇 달간 계속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각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신빙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외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샤오미 폰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2대를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구형을 선물을 했느냐 이유가 있다고요? 보통 신형하죠. 신형하는데 저도 뭐 추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제 대통령이 취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거고 거기에 우리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한 거 보면은 저 역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우리 한국산 부품이 들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우리 대통령께 선물을 드리는 게 더 성의가 있어 보이고 정성을 기했다 이런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건 서로 배려를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각 정상들 할 때 저거 그냥 고르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이 역시 국익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 정상이 흡족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정성을 다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했을 때는 더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려해서 우리도 뭐 봄비자 바둑판 선물할 때 그 만든 장인 제가 인터뷰 기사까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래도 지난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폰을 선물할 때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보안이 되느냐라고 물었고 시진핑 주석이 뒷문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면서 응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신뢰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저는 외교 협상에 있어서 적절한 선물과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결국은 의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부 의제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에서 서해 구조물 같은 것을 어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중간 해역까지 들어와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게 또 불법 구조물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해안에서 다른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할 때 썼던 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자리는 부드러워도 뒤에서는 치열하게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의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의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 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지금 샤오미 폰 관련해서 농담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반을 토대로 한 좀 과감한 농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웃으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시민들에게 외국 정보도 수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 또 중국에 있는 관광객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군부대를 찍어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서 하나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선물 부분이 있어서 참 미소도 짓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서해 구조물 기사 안 보세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도 서로 합작하기로 했고 70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도 또 연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잘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주 의원이 직접 한지 모르겠는데 어제자 국민의힘 입장 보셨어요? 논평인가? 중국을 자극한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중국인 쇼핑 방지법, 3대 방지법, 그리고 협중 시위 주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정상회담이 잘 되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부가 중국을 자극한다? 이 코미디입니까? 저는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중국 그렇게 자극했으면 이번에 잘 됐으면 잘했다. 아니 통신 보안 문제도 정말 분위기 바꾸는 조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나오면은 저건 지금까지 이렇게 협중 앞장섰던 국민의힘이라면 야 이재명 대통령 잘 물어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교 협상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국민이 평가해야지. 잘된 부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화자찬을 합니까, 정부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외교 무대에서 민감한 의제를 어느 정도 다루었는가 여야 입장을 차분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 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JYP 박진영 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중 정상회담 만찬장 소식을 전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가수의 중국 공연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면서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젯밤 한중 정상이 참석한 만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사진을 올린 박진영 위원장.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공연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처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통치가 중요한 사회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그게 관심을 표명했고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에이펙 정상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이런 말도 건넸는데요. 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박진영 위원장의 대중문화교류위는 과도한 해석은 성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 완화 또는 해제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정상들의 K-팝에 대한 관심을 방증할 장면이 또 있었죠.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지드래곤은 우리의 전통 갓을 재해석한 모자를 쓰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는데 외국 정상들은 직접 촬영, 이른바 직캠에 열을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총리 등은 자국의 많은 K-팝 팬들이 그의 공연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며 팬들을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연의 순간을 함께 나눈다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지드래곤 공연 직캠을 SNS에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니까 K-팝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차은우 씨는 외모로 국위선양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한령 해제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사실은 뭐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죠. 네, 뭐 그거를 해서 뭐 금지한다 이런 걸 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라는 표현도 정확히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실제로 우리 가수들이 지금 중국에서 공연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정상 만찬에 차은우 씨 나온 자리에 있었어요. 지드래곤 공연까지 못 봤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나왔는데 그때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차은우 씨가. 그리고 그 분위기도 아주 좋았고 저는 그때 현장에서 짧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다 같이 입장하고 그리고 정말 K 컬처 K-푸드 그 에드워드리 그분이 좀 식사를 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대한 우리 한국 문화가 중흥기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저도 보도를 접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느 정상회담과 잘 안 웃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만찬에서도 뭐 여러 차례 웃기도 하고 저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해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한령이 풀려가지고 우리 가수도 가고 우리 문화도 더 들어가고 화장품도 잘 팔리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술 문화인들이 잘 되는 거고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 국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씨가 나섰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문화가 이제 국경을 허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K-팝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갔을 때 어떻게 뭐 인종차별을 당한다든지 뭔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그것이 K-팝뿐만 아니라 K-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K-음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 문화가 좀 발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정부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뭐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제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한 의원님이 아까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차은우는 잘생기긴 했더라고요가 아니라 차은우 씨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위선양하는 우리 연예인들 또 훌륭한 제가 분들에 괜히 대해서 그 차은우 씨 팬들한테 욕 먹는 겁니다. 네, 제가 미리 바로 잡아드리는 이 주제는 훈훈하게 네. 훈훈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 기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일 텐데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3분 16초짜리 헌정 영상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한국 산업화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부터 K-팝과 같은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영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으로 설명합니다. 1990년대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니며 직접 거래처를 만들었던 젠슨 황,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도 콕 집어 소개합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SK부터 네이버와 LG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에서 AI 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네, 이에 앞서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이른바 깐부 회동을 기획한 건 34살 젠슨 황의 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에게 직접 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This is my daughter.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he's your daughter. Indeed. 너무 배우세요. You look too young to have a daughter. Not bad, right? 네, 엔비디아가 돈 있어도 못 산다는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헌정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와 PC방 문화가 참 고마웠나 봐요. PC방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 뿌듯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이제 정말 정상 궤도를 넘어서서 저는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은 이제 우리 대통령님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 다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만 장을 저희들이 GPU를 확보를 하면은 제가 이제 국회 가방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좀 알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장 좀 넘게 됩니다. 30만 2만 장, 1만 장 넘어가면 그 GPU 숫자만 갖고도 미국과 중국 다음에 우리가 AI 3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국군 상승기에 잘 이거를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민주당도 같이 해서 꼭 이번 기회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AI 3강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엔비디아가 한국 헌정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이거 참 감동이었는데 네. 이번에 깐부 회동을 기억한 게 젠슨 황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네. 약간 치킨 회동하면서 사실 세계적인 갑부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참 국민들이 미소 지으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개별 정부나 어떤 기업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AI 저변이 정말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IT 기술에 익숙하고요. 또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거 할 때 저희 반도체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업시장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어떤 저력이 뒷받침이 돼서 좀 국부도 많이 창출되고 또 국익도 신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에이펙 뒷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대통령실이 여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기 때문에 하위 입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함께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실장은 이와 함께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판중지법에 선을 긋고 나선 건 주요 국정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양자회담에서 거둔 적지 않은 성과가 정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논쟁으로 자칫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기용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에는 유연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발탁했습니다. 네, 지난달 충북 음성의 한 목장에서 기르던 말이 탈출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로 곳곳을 누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말은 40여 분 만에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갓길에 말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갑니다. 마치 자동차처럼 회전교차로를 통과하고 농로를 따라 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12일 충북 음성의 한 목장에서 탈출한 말 한 마리가 도로 곳곳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말이 도로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말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4km 넘게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말로 인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위험하지만 놀란 운전자들이 급정거나 급회피하면서 나타나는 2차 사고가 가장 우려되었거든요. 경찰은 잠시 말이 멈춘 틈을 타 포획을 시도했지만 예민해진 말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이어지던 중 말이 없어졌다는 목장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목장 주인에게 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현장으로 오도록 유도했고 도로를 누비던 말은 40여 분간의 소동 끝에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근부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조직원 11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는데 이번에도 거점은 캄보디아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겠다며 군부대가 업체에 보낸 결제 확약서입니다. 또 다른 확약서 역시 직인까지 찍혀있지만 모두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였습니다. 철물점에 물품 대량 구매를 요청한 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며 본인들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전투 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련 내에 사용할 그 식품들을 담당 보급관이 좀 누락을 시켜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가 기존에 지금 저희 거래받고 있던 거래처에서 오늘 배송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래를 놓치게 아쉬운 업체는 대리 구매에 응해 돈을 송금했고 이후 사기 조직은 잠적했습니다. 군부대 외에도 정당과 연예기획사,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하며 이뤄진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지난해 말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에서 확인된 것만 무려 560여 건. 강원경찰청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 조직원 114명을 검거했습니다. 거점이었던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특정해 인터폴 국정원과 함께 콜센터를 급습했고 국내에서는 자금 인출과 세탁을 담당한 조직원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국내 자금세탁 총책은 국내 조폭이 개입하여 하부에 한전상, 모집책, 인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망을 보거나 이탈을 차단하는 등 전문적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고수익 제한에 혹한 20, 30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 해외 조직원 17명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책은 잡히지 않은 상황. 경찰은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조직원은 물론 이와 연결된 국내 조직원까지 모두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까지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서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권 얘기가 기억 속에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새 진술을 많이
많이 하는데 조사에서 왜 안 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일부러 하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만 지금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변호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주 바뀐다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현재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비상대권 얘기도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총을 쏴서 죽이겠다는 언급도 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신빙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마약 밀수가 잇따라 적발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6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케타민이 발견된 데 이어서 이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해안가에서 흰옷을 입은 30대 중국인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여행용 가방을 건넵니다. 이 남성은 가방을 서울로 옮겨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A씨를 만나 가방을 건네받았지만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은 A씨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뒤 폭발물이 의심된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방을 조사해 폭발물 대신 차봉지에 담긴 필로폰 1.2kg을 발견하고 인근 호텔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태국과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달 27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밀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약인 것을 전혀 모르고 아는 지인이 전달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명품 옷이나 과자 이런 거 차로 이런 걸로 알았다고. 지난 한 달 동안 제주에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을 비롯해 해안가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제주가 해외 마약 유통망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이 들어갔던 어떤 항구에서 마약이 붙어서 들어왔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한 번에 들어왔을 때 양이 많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제주는 바다와 하늘로 접근이 쉽지만 단속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마사지 업소 이용객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5명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니저 방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제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연락처를 60분 조사한 상태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피해자에게 무려 4,700만 원을 뜯는 등 이들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36명에게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4명에게서는 2억 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가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고객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국 마사지 업소 9곳의 업주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감염시키고 연락처 등 고객 정보를 얻어내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조직원 1명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3,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은 물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인출책 5명과 도피를 도운 5명 등 모두 15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지난 1일 다시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에 주말 휴일 이틀 동안 6,000명 넘는 시민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운항작의 첫날인 지난 토요일 3,261명, 일요일에는 2,877명으로 주말 동안 6,138명이 한강버스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아침은 패딩이 절로 생각날 만큼 추웠습니다. 네,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서울 역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날씨 궁금증 김민경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정말 추웠는데 몇 도나 떨어진 거죠? 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우선 전북 무주 설천면이 영하 8.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는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고요. 파주와 철원, 봉화 등 내륙 곳곳에서도 영하권을 기록했고 서울에서도 은평구와 노원구 등 여러 지역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서울의 공식 관측소의 기온은 0.5도로 영하권은 아니었지만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 홍대 근처로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이 두꺼운 코트에 목폴라까지 껴입고 핫팩을 쥐고 있었는데도 이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깐 동네 나갔는데 꽤 춥더라고요. 바람도 좀 강하게 부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기온은 오늘 아침이 더 낮았지만 바람은 어제가 더 강했습니다. 이 체감상으로도 어제의 찬바람이 훨씬 더 강할 걸로 느껴졌을 텐데요. 이 화면 보실까요? 어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입니다. 이 검은색 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한데요. 이 한반도 주변에서 특히 더 촘촘합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이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건데요. 이 보통 찬 공기가 처음 내려올 때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지만 이 공기가 머무는 다음 날에는 바람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 대신 밤사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현상이 커지면서 기온은 더 낮아지지만 이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 체감온도는 오히려 전날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바람도 불고 오늘 추위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최근 3주째 주 초마다 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앞선 두 차례 추위보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강도가 더 강했습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2주 전에는 대기 상층에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이렇게 중부지방 부근까지만 내려왔었고요. 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보다 더 강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마찬가지로 중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이 내륙 곳곳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부지방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상공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 상층에 이 붉은색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차가운 소용돌입니다. 이 저기압이 생기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제자리를 돌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층의 찬 공기가 북쪽에서부터 남하할 때 이 무거운 공기가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지상 일기도를 보게 되면 이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 고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이 추위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대기 상층과 지상 모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네. 오늘의 강한 추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기온보다 뭔가 더 춥다고 느껴지는 그 체감 온도가 더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바람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체감 온도를 완전히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상청은 바람과 실제 기온을 반영한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서 체감 온도를 계산하는데요. 예. 이 공식은 2001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했는데 이 바람이 체온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를 실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감온도는 결국 바람이 좌우하는 거라서 바람이 강해질수록 체감온도는 낮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봄, 가을이 없어지는 느낌인데 올해 추위가 지난해보다 빠른 건가요?
네, 사실 지난해는 늦가을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추위가 유독 더 빠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맘때 추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계절 흐름입니다. 올해 첫 한파특보는 10월 26일에 내려졌는데요. 사실 지난해 첫 한파특보가 10월 19일이었으니까 네. 오히려 올해가 일주일 늦었습니다. 다만 서울의 첫 서리와 첫 얼음 관측은 지난해보다 열흘가량 빨리 관측됐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이 추위 패턴을 좀 보면은 길지가 않았었는데 추위는 언제쯤 누그러질까요? 네, 역시 이번 추위도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고비로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층의 저기압과 지상의 찬 고기압이 이 큰 걸림돌 없이 대기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빠지면서 이 찬 공기의 영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 평년 이맘때의 늦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네, 요즘 최근 패턴을 보면 월요일에 추워졌다가 수요일쯤 괜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 3한 4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3한 4온 현상이라고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우리나라의 겨울철의 전형적인 기온 패턴인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대기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찬 공기가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파도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흐르는 이 주기가 대략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되겠고요. 이 점차 겨울이 가까워지는 만큼 기온은 한 단계씩 더 내려가서 추위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일교차 때문에 낮에 기온이 좀 올랐다고 해도 추운 감이 있는데 한파특보 자체는 해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파특보의 기준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3도 이하로 내려갈 걸로 예상될 때고요. 두 번째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입니다. 보통 이 조건은 한겨울 한파일 때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 내려졌던 건 한파주의보의 첫 번째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이 급격한 기온 하강에 대비해서 주의하라는 일종의 경고 조치라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오름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벗어나서 특보가 해제된 겁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이면 벌써 수능입니다. 이번에 수능 추이는 어떤가요? 네, 아직 수능일까지 열흘가량 남아있어서 구체적인 날씨 예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치 모델들이 이 최근과 비슷하게 이 다음 주 초반에 찬 공기가 내려왔다가 중반부터는 기온이 오를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 오늘 같은 강추위는 아니겠지만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네. 뭐 예전에는 날씨가 수능 날짜 알아서 추워진다라고 했는데 좀 그런 패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매년 수능 때마다 한파가 찾아온다는 말, 입시 한파라는 단어가 이 국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굳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기온 데이터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수능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건 2017년, 2019년, 2020년 단 3번뿐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최저 기온이 13.2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 수능일이 유독 춥게 느껴지는 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적인 요건과 그리고 새벽 시간대의 이동이 겹치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이는 만큼 이 날씨 걱정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의 이유와 앞으로의 날씨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전에 하지 않은 진술을 내놨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오종훈 기자,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 알려주시죠. 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치고 가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한동훈 대표를 죽이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시국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시국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아니었느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차마 안 했던 말을 하겠다며 한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잡아오라고 했고 그러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차마 그 말을 검찰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추가 질문 없이 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발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나오자 브리핑 과정에서 특검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우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막을 내렸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해의 한국 사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치맥 회동으로 에이펙 기간을 달구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신의 음성을 활용한 한국 헌정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총수들과 치맥 회동을 하다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걸어오는 젠슨 황. 바구니에 들어있는 바나나 우유를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우유 제조사 주가는 뛰어올랐고 회사 측은 물 들어올 때 노졌겠다며 판매 촉진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치맥 회동으로 한국 치킨은 글로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은 치맥이라는 한국 단어까지 소개하면서 한국식 치킨 문화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Who wants a piece of chicken so good? Thank you. Oh, so good. This is a good restaurant. 1996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편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The first time.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한국의 e스포츠와 게이머, PC방이 엔비디아를 성장시켰다며 감사를 전했고 자신의 실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AI로 한국어 음성을 만들어 입힌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 헌정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산다는 AI 시대의 전략 자산 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한 젠슨 황. 에이펙 기간 뜨거운 한국 사랑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협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국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범행을 저지하려던 철도회사 직원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영국 경찰이 중대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 중인데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6시쯤 런던 킹스크로스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하려던 철도회사 직원이 중태입니다. They we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carriage to get away from the incident, from the suspects. They were extremely bloodied. I thought it was like some sort of Halloween prank at first, but then he shouting that someone's got a knife, he was stabbed. 영국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열차를 역에 정차시켜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영국 국적 용의자 2명을 체포했는데 1명은 혐의점이 없어 풀어졌습니다. British Transport Police declared a major incident yesterday, and counter-terrorism policing were initially supporting our investigation. However, at this stage, there is nothing to suggest that this is a terrorist incident.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 일부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에도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추종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살해됐습니다. It will affect lots of people today. I mean, I've had family using the train line just the day before, so they could have been on that train easily.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국왕은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각지에서 현지 시간 4일 치러지는 주지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초대 도시 뉴욕에서 첫 무슬림 시장이 선출될지를 놓고 전 미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진보 성향으로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와 뉴욕 주지사를 지낸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가 맡고 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신인 맘다니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인 쿠오모 전 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맘다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당내 비주류인 진보 진영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조차도 더 이상 HBM 개발 속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충분히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생산 능력을 늘리고 기술 개선을 통해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에도 국제우편으로 김치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K푸드의 인기와 해외 교포를 고려해 EMS 김치 발송 가능 국가를 기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9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치를 보낼 때는 반드시 금속 재질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내용물은 용량의 70% 이하로 채워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관광 서비스 AI 광집사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I 광집사는 가구거 안내와 관광객 안전 확보, 방문객 밀집도, 주차 혼합도 분석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물산이 카타르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 이송 설비 건설 공사에 대한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단독 수행하는 설계, 조달, 시공 공사비는 1조 9,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근처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액화 천연가스 액화 플란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수준을 2에서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청주 6도, 창원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입동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